코트디부아르 스포티비 나우.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에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리그 첫 경기까지는 11일 남았는데요. 이 홍명보 감독은 역대급으로 무난한 조편성이다라고 불리는 A조에서 32강 진출을 목표로 잡은 상태인데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름 전에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데요. 아직 100% 완전체 훈련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아마 32강 이제 월드컵에 간 팀들 중에 이게 사전 캠프 기간에 100%로 훈련한 쪽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이게 리그 일정 때문인데요. 유럽만 보더라도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면 5월 31일까지 리그 일정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가 6월 1일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대표팀 선수들은 한국에서 일단 5월 18일에 출국을 해서 24일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와서 지금은 이강인 선수까지 합류해서 이제는 완전체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장 늦게 합류를 한 셈인데 그러면 남은 11일 동안 과연 이 완성도를 몇 %까지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강인 선수 빼고는 24일부터는 이제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성도 측면은 아마 한 80% 70%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7, 있습니다. 80%. 네. 자, 그리고 미국 캠프 동안 두 차례 평가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어제 경기를 치렀는데 네.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뭐 일단은 이름만 들어봐도 약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대표팀이 경기를 주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3백 이때까지 썼던 거 그대로 썼고. 네. 근데 초반에는 좀 사실 답답하긴 했었거든요. 전반에는 네네. 좀 네. 전반 초반에는 답답하긴 했는데 후반전부터 좀 경기가 풀려 나가는 모습이었고. 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골이 좀 없었는데 멀티골을 넣고 이제 골 감각을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조유민 네. 중앙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네, 오늘 발표가 났는데 이제 다른 조이재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되면서 스쿼드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전반에는 뭐 약팀이라고 했는데 좀 답답했던 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이 경기라는 게 그 전반과 후반 사이에 전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혹시 후반에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 선수들이 환경에 약간 이제 발을 맞추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22분 동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네. 어떻게 보면 4쿼터 제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쿼터별로 22분 동안 감독이 전술을 지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경기력이 점점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되돌아보자면 월드컵 대회 직전의 평가전들은 대부분 강팀과 붙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죠? 뭐 2002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그리고 2010년에는 스페인, 에콰도르였는데 이번 평가전이었던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피파 랭킹 102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월드컵이 코앞인데 너무 약팀과 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월드컵 직전에 배기 팀과 붙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좀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직전에 붙었던 팀들을 또 보면 가나, 노르웨이, 스페인, 에콰도르, 튀니지, 뭐 볼리비아, 아이슬란드 뭐 이 정도인데 볼리비아조차 한 72팀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어떤 거요? 그게 고지대예요. 고지대. 아, 네. 저희가 월드컵 조별리그 단계에서 1차전, 2차전을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하는데 거기가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고지대라고요. 아, 오.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고지대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죠. 뛰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전 캠프를 미국의 멕시코랑 비슷한 해발에 있는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 마련을 한 건데. 네. 근데 평가전을 치르는 팀 입장에서는 굳이 고지대까지 올라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힘드니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는 이 엘살바도르랑 이 두 팀을 하기 전에 정 안 되면 진짜 클럽 팀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한 팀들이 없었고. 네, 없어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이제 막판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고지대까지 올라와서 경기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뭐 생활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특히나 경기까지 하면 진짜 뭐 힘들다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힘든지 이런 네.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생활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먼저 지금 가 계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생활적인 측면에는 그렇게 괜찮대요?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강도 운동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어쨌든 고지대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보니까 거기가 경기장이 한 10곳 중에 6곳이 고지대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당시 뛰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청용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거기서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면 볼이 날아가는 궤적이 다르고 숨이 빨리 찬대요. 그렇죠. 네. 근데 공이 날아가는 궤적도 다르구나. 네네. 어제 중계만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더 날카롭게 날아가야 된다. 좀 더 살아서 가는. 그런 제가 중계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실제로 뛰어본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숨이 차는 건 뭐 빨리 차는 건 당연히 그럴 테고, 네. 몇몇 선수는 또 코피까지 흘렸던 그런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댓글 보니까 야구로 치면 콜로라도 로키스 같은 느낌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다. 뭐 볼끝이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뭐 어쨌든 그래서 고지대에서 이제 약팀과 치르게 됐는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은 고지대긴 하지만 거기 네. 적응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약팀과 경기를 치르다 보면 네. 이 실전에서 수비 라인의 문제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위기 대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팀 조합을 우선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비 조직력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점이나 수비 라인도 뭐 아무리 약팀이라고 해도 한두 번쯤은 위험한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어제 경기에도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더 보고 보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수들 간의 합을 좀 맞추는 그런 네네, 과정인 합을 맞추는 걸로. 게 좀 더 월드컵 직전이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듣고 보니까 참 우리 대표팀이 네. 참 어렵게 네.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멕시코 가신다고. 네네네네. 가서 이제 또 고지대가 얼마나 힘든지 또 겪어 보셔야죠. 네네.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좋은 성적이 참 나와야 될 텐데 홍명보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맨 처음에 됐을 때는 그때는 직전 대회보다 좀 더 높은, 그러니까 2002년 제외하고 원정에서 가장 높은 거라 했으니까 그게 16강 다음엔 8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드컵 직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사전 캠프로 떠나기 전에는 32강이라고 사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근데 명단 발표할 때 이제 정정하신 게 네. 32강이 최소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회 목표가 32강이 아니고 네. 32강에 진출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제 조별리그 단계에서 뭐 1위로 가냐, 2위로 가냐 이런 좋은 순위로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근데 선수들 내부적인 공감대, 코칭 스태프나 그 대표팀 내부적인 공감대는 아마 8강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황인범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8강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선수들은 알게 모르게 8강을 목표로 해가지고 월드컵을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별 뭐 이런 것 때문에 32강으로 얘기했다라고 정정은 하셨지만 그냥 8강이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8강을 못 가게 되면 만약에 그게 또 막 오니까. 그래도 뭐 네. 또 꿈은 높게 잡아야 되고 또 감독님으로서 또 네. 그런 포부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네. 자, 월드컵 8강에 진짜 오르게 된다면
2002년 4강 이후로는 역대 최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할까요? 어, 제가 이런 질문하면 계속 이 네. 위클리 상암에서 네. 기자님들이 한숨을 계속 쉬시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어, 말을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안 된다고 할 테니까요. 저라도 뭐 아니요, 한숨 쉬고 나서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떻게 하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32강에서 만나는 팀이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 중 한 팀과 만나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해볼만 하잖아요. 네네. 32강은. 그렇죠. 근데 이제 32강이 이제 저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음. 클럽 팀에서 뛰고 있는 이제 미국 LA란 말이죠. 열리는 그렇게 아. 2위로 갔을 경우에 예. 그럼 거기가 또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네. 약간 홈팀 분위기도 나고 오. 해서 16강 갈 것 같아요. 오. 근데 16강에서 이제 그때 그렇게 16강을 갔을 경우에 만나는 팀이 아마도 네덜란드 아니면 모로코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요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축구는 분위기니까요. 맞아요. 분위기 잘 타서 네. 어떻게든 잘 비벼 보면 비벼보면 네 비벼 보면 8강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셨네요. 네네. 예. 또 이거 말고도 더 최적의 대진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맞죠. 네. 근데 뭐 월드컵에서 어쨌든 이 국민들을 좀 들썩이게 만들고 돌풍을 만들려면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과 활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그 이제 뭐 토바고전에서 멀티골로 우리가 또 한숨 돌리긴 했지만 맞습니다. 이 LAFC 네. 리그에서는 또 골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토바고 전을 치르기 전까지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이 좀 골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들어서 골이 없으니까 물론 도움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뛰고 있는 기간에 미국에 직접 가서 경기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말을 했다고 해요.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판단을 내린 게 지금 LAFC에서 손흥민은 활용법이 약간 밑에서 뛰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약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서는 아무래도 골 넣을 선수가 손흥민 선수니까 좀 더 위에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그 효과가 이번 평가전에 좀 나온 것 같고 실제로 골을 넣었으니까 네. 아마 활용법은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는 좀 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조력할 수 있는 선수나 뭐 네. 파트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이재성 선수일 것 같아요. 그 같은 나이대이기도 하고 두 선수가 뭐 아니라고는 최근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런 나이적으로 봤을 때나 전성기적으로 봤을 때나 뛸 네. 수 있는. 그래서 두 선수가 이번 월드컵만큼은 어떻게 뭐 일기투합해서 후배들 잘 이끌어가지고 한번 사고 쳐보자 이런 생각이나 동기부여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성 선수도 손흥민 선수랑 합을 맞춘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네. 아마 눈만 봐도 이렇게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월드팀 대표팀 소식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네. 이제 홍명보호가 출격을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어쨌든 5대 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마지막 평가전 이제 한 경기 더 잘 치르고요. 네. 근데 이제 고지대 적응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4주면 끝난다고 해요. 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조별리그 단계에서 만나는 팀이 고지대 적응이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체코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월드컵에서 첫 출발 잘 하고 하면 8강 시나리오 한번 네 8강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드컵 이번 가서. 가시니까 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대성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